새해 들어서 정부 역시 대책을 좀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주 대략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 상황만 네.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수요자들 구성이 굉장히 젊은 세대로 구성돼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 30대가 갑자기 집을 많이 사고요. 네. 통계적으로 봤더니 최근에 첫 주택 구매자 중에서 거의 60% 정도가 20, 30대입니다. 20, 30대들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20, 30대가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보다 뭐 외곽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겠죠? 그런 아파트를 네. 사는 거고 그런 아파트의 최근에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보니까 작년 통계를 보니까 전국 집값이 8.35%. 너무 올랐습니다. 14년 만에 최고로 지금 올랐다고 하는데 정말 작년뿐만 아니라 몇 년간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또 어리석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올라요, 집값이? 그러니까 에코님 말씀하신 대로 한 7년 동안 네, 올랐는데요. 너무 올라요. 특히 네. 지난해에 가장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아까처럼 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오를 때 상승률이 크게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2천만 원 오르는 거하고 10억짜리 아파트가 2천만 원하고 상승률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었다는 거고요. 네. 사실 근본적으로 그럼 왜 오르냐? 뭐 방금 전에도 이제 주식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시중에 풍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 통계로 보면은 다주택자가 현재 한 228만 명 정도 전국에 있는데요. 그렇죠. 매년 10만 채씩 삽니다. 줄어야 되네, 느네요, 오히려. 그렇죠. 한 채씩 사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은 정해져 있는데 누군가 한 채를 더 사니까 사실 계속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021년 부동산 시장 전망, 뭐 전문가들도 오른다, 안정적일 것이다 의견들이 분분한데 아마 집값 별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걸로 제가 봤습니다. 집값이 또 한동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엔 조금 좀 주춤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어떤 상황입니까? 또 어떤 이유로 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올해 집값이 조금 하락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예상하셨다고 제가 봤습니다. 거의 유일한 전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런 전망에 왜 하는지는 이제 차차 말씀드리는데 아주 최근 올해 들어서만 상황을 말씀드리면 뭐 신문지상에서는 집값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신고된 전체 거래 아파트를 실제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네, 676건이 신고가 되는데 그중에서 42%는 상승하고요. 35%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모든 아파트가 막 엄청나게 오르는 건 아니고요. 일부 그런 변화의 조짐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달에 시행했던 임대차법, 임대차 3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전셋값, 서울의 전셋값들이 내리는 양상이거든요. 특히 전셋값의 신호가 나중에 매매나 이런 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의 청신호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 가격이 안정되면 아무래도 주택시장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데요.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 그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좀 단기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이 확연히 안정화되면 집값도 이제 좀 안정화될 수 있겠죠. 상승률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먼저 가면 그걸 집값이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꼭 동행하지는 않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큽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집을 막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면 그런 패닉, 공포 수요는 사실은 좀 잦아들 가능성이 있죠. 자, 올해 또 뭐 중요한 거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많은 부동산 대책들을 정부가 많이 냈습니다. 세금 대책들이 가장 많은데 지금 올해부터 취득세, 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오릅니다. 또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정부의 세금 정책, 부동산 시장에 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원인은 뭐냐면 집값이 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 그동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물량을 안 내놨어요. 시장에. 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불과 5년 전에는 100채당 10채는 시장에 매물로 나왔거든요. 네, 나왔는데. 근데 최근에는 5채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계신 분들, 뭐 다주택자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집을 안 팔고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시중에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왜 이분들은 집을 안 내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금도 높지 않았고 부담도 크지 않았고 갖고 있는데 없으니까? 집값은 네. 계속 오르니까. 네. 근데 올해부터는 좀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을 많이 갖고 있는데 6월 이후로 보면 종부세도 많이 내셔야 되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의 고가주택을 2주택 이상 갖고 계시면 네. 종부세를 거의 보유세를 거의 3% 정도 내셔야 돼요. 3%면 엄청나네요. 매년이. 매년.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네. 아니라. 그다음에 또 양도세가 10%포인트 중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세금 다주택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물면 팔 거니까 네. 밖에 나오게 되고 그만큼 많이 나오면 수요하고 공급 그쵸. 원칙상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쵸. 맞습니다. 자꾸 언론을 보면 제가 언론 신문을 보면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다주택자 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겠냐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매물 잠김이 생긴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냥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더 팔지 않겠나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그동안 대한민국 주택시장에서 집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세금을 많이 내본 적이 없어요. 저 주위에도 뭐 많지는 않지만 네. 2주택, 3주택 보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세금 네. 저랑 비슷하게 내요. 저는 그렇죠. 1주택인데. 그렇죠. 심지어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해주면 거의 내지도 않고. 더 안 내고.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제도죠. 그동안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데 네.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이제부터 내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벌써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네. 그래서 매물 안 나오니까 세금을 또 낮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건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방법은 결국은 경제 논리잖아요. 네. 내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 손해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밖으로 나올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게 아닐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너무 네. 편해서 안 나왔는데 네. 이제부터 강화될 거에서 나올 거라고 얘기하면 강화돼서 또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 시장 판단을 좀 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금 얘기를 좀 했고요. 네. 또 주택 공급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가지고 매물들이 나오면 이 부분도 해결이 되고 또 추가로 주택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 또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저희 아주 단순한 경제적 상식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급 물량 발표도 하고 특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지금 8곳을 최종 후보지로 지금 정부가 선정을 했습니다. 결국 서울 도심의 주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지 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 도심 공공재개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정부가 좀 네. 야심차게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특히 도심의 공급을 증가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재개발의 속성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약간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야, 개발한대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 지정된 지역의 집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울의 예. 아파트라든지 한국의 아파트, 주택 시장을 볼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동 요인은 이런 개발 호재입니다.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정부가 섣불리 이걸 통해서 공급을 증가시킬 거야라는 것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정책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재개발, 재건축으로만 위주로 한 공급은 네. 시장에 좀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지금 새롭게 뭘 서울 시내에 만들긴 좀 어렵잖아요. 결국은 재개발 정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점진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나 지금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은 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정답은 아니다. 그렇죠. 단기적인 정답은 그렇죠. 아니다. 그래서 정답에 가까운 공급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기존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는 공급이어야 됩니다. 네. 아까처럼 예. 막 재건축에서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 다 올리고 이러면 안 올라가는 되죠. 거 말고 그래서 영향을 영딴 데에 만들어지는 거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영향을 안 거군요. 미치는 공급.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돼요. 빨리. 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을 할 수 있는 공급은 어디죠? 빈 땅에다 짓는 겁니다. 아, 빈 땅 있나요, 서울 시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안 찾을 뿐이에요. 저는 왜 안 찾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정부에 좀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거 꼭 아하. 그러니까 한번 네. 지금 이제 정부가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혁신이다, 네. 혁신 공급이다 이런 공급이 저는 그런 공급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빈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거기에다가 공급을 단기간 내에 빠르게 한다고 하면 네. 지금처럼 20, 30대가 막 공포에 쫓겨서 무주택자가 어디 집을 사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좀 기다려보고. 아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40대 됐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30대면 한 5년 정도만 있으면 많은 물량들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좋아하는 위치에. 곳에 생긴다면 굳이 지금 무리해서 중저가를 사지 않지요. 기다렸다가 그렇습니다. 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요즘 많이 드리는 얘기인데 네. 그런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의 만남의 광장. 거기를 할 수가 있나요? 왜 안 그린벨트 됩니까? 아닌가요? 왜 안 됩니까? 저 잘 몰랐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맨날 왜- 가요. 맨날 가는데 저는. 예. 아니 변호사님 그 만남의 네. 광장에 왜 그린벨트입니까? 아, 저는 제가 만남에 제 집이 경기도거든요. 네. 항상 경기도에서 경부고속도로 출퇴근하는데 만남에 가는 게 자주 화장실도 이용하고 자주 갑니다. 근데 서울 근처에 다 오시거나 집 근처에 가서 막 간절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유유부지를 이용해야 된다. 비단 제가 예를 드린 건데. 만남의 강장 이런 거 정말 중요한 아주 좋은 자리긴 합니다. 우면동 바로 밑인데요.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네. 뭐 그 주변에 뭐 화물터미널이나 아하. 아니면 저는 뭐 공원 부지도 될 수 있고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혁신적인 공급이 필요할 때다. 네. 그래서 주택 시장을 심하게 흔들 수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또 좋은 정책의 소재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토부의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아마 역세권 등 이런 게 살기 좋은 데잖아요. 교통상. 이거를 재건축, 재개발하겠다. 그래서 도심 공급 물량을 좀 높이겠다. 이건 사실은 조금 반대하는 거겠네요. 반대라기보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세권의 네. 재개발 지역에 가보시면 굉장히 권리관계가 복잡하고요. 그렇죠. 이미 누군가 돈 있는 사람들이 다 투자해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탐욕적으로 행동할 텐데 그거 조금 공공성해서 용적률 올려준다고 해서 막 도장 찍고 예. 승인해 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용적률을 역세권마다 이렇게 다 올린다 그러면 서울 시내가 다 고층 빌딩화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땅 주인들이 전부 다 돈 더 달라. 내 땅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아하. 난 안 할래. 기다려볼래. 이런 거죠.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 역세권이나 지금 살기 좋은 곳에 용적률 등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물량을 해결하는 거는 결국은 더 불평등화를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거네요. 개발 호재를 서울의 주요 지역에 네. 뿌리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역세권 살판이에요. 부동산 사러. 네. 지금 이미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공급에 대해서 네.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공급에 대해서 네. 아주 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9천 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2만 가구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공급이 이제 줄면 가격도 상승, 이게 압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화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편견을 저희가 깰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입주 물량이 지난해 네. 2020년도에 4만 9천 호였는데 서울에 2만 9천 호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네. 갑자기 근데 주택 공급이 2만 원 떨어지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네.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최근 20년간요. 입주 물량과 주택 가격의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예. 살펴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 이것도 언론에서 그냥 호들갑 떠는 겁니까?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2011년, 12년, 13년도에요. 예. 서울의 입주 물량이 2만 가구가 채 안 됐어요. 아하. 그런데 집값이 그때 왜 빠졌습니까? 그렇죠. 뭐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죠. 예. 왜냐하면 서브프라임이 2008년이었고 한참 지난 후고. 예. 반면에 또 참여정부 때는요. 서울의 공급 물량이 거의 5만 원, 엄청 6만 원, 많았습니다. 7만 원 됐어요. 입주 물량이. 근데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올랐었어요. 이 입주 물량이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무주택자가 분양받아서 사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집값에 영향을 미칩니까? 입주 물량이. 한 번도 검증해보지 않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야, 공급이 감소한데 그럼 집값 오르잖아. 이렇게 해서 심리를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검증도 되지 않았고요. 네.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많이 엄청나게 입주하면 네. 공급하면 집값이 영향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아무리 입주 물량이 많거나 공급을 많이 해도요. 누군가 한 채 더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런데 어떻게 공급이 이게 남아둡니까? 다주택자가 있다면 결국은 또 그게 안 된다는 본질이에요. 거죠. 이 본질을 왜 제가 막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제가 어떤 그 색깔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 드리는 전문가시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입장에서 한 번도 인과관계가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사실로 인해서 사람들 계속 시장을 자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발 입주 물량 매년 그래프 그려보고 집값 상승 그래프 그려보고 좀 얘기하라.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너무 언론이나 신문 보면서 주택 시장 그것만 믿고 고지고대로 행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시기에 네. 집이 없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일으켜서 이 높은 가격에 집을 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은 다주택자 계속 팔고 있죠. 네. 자기 자녀들한테 증여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팔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무주택자가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로 사는 거죠. 비싸게 사오는 거죠. 그걸 대출 엄청나게 일으켜서. 대출도 잘 안 됩니다 요새는. 예. 네. 지금 가계 대출이 거의 1,700조 원 넘어가고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이제 GDP의 100%가 넘어가고 있어요. 아하. 돈 있는 사람들이 빚을 많이 일으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들, 서민들이 빚이 많죠. 지금. 그래서 막 영원까지 대출받고 이런 상황이 영끌이라고 저는 하죠. 예. 되게 리스크하기도 하고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위원님은 뭐 지금 얘기를 종합적으로 좀 들어보면 결국은 정부 정책 어느 정도 정책이 원칙적으로는 맞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집값이 좀 안정을 잡을 것이다. 그러면 집값 하락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 또 이게 제가 좀 어리석은데 언제부터요? 사실은 네. 언제를 얘기하는 건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알고 싶어요. 그런데 네. 사실 올해부터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 변곡점? 특히 네. 6월 기점으로 해서 네. 뭐 3, 4월이나 이런 기점부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부담이 커져서 이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거고요. 네. 근데 반면에 투자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요.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 네. 취득세가 뭐 8%, 12%씩 내야 되기 엄청납니다.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구간이 올해 상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면 뭐 얼마 봄에도 남지 가능하다 않았습니다. 이 네. 말씀이네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조금만 버티면 집값 하락 국면으로 바뀔 것이다. 흐름이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저는 이제 한 채 소유하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든 말든 상관이 별로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저는 사는 곳이기 때문에. 변호사님 근데 장기적으로는 막 오르는 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자녀분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 채 갖고 그래서 있으면. 저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같이 사니까 우리 저희 보호 아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집값이 안정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 불로소득이잖아요. 제가 일해서 번 것도 아니고 집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돈이 올라가는 게 그게 갑자기 내가 돈 버는 것도 어차피 사는 집인데 근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출가를 하고 뭐 이렇게 집 마련해 주려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 아이들이 영끌이라 그러고 힘들어하는 모습 생각해 보면 집값은 그냥 좀 유지가 되든가 오히려 좀 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서민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네. 집값이 오르더라도 물론 무주택자분들은 훨씬
보다 훨씬 더 그 좋으시겠지만 부분들보다는 훨씬 낫죠, 저희가. 그런데 1주택자도 그렇게 여기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집값이 오른다. 네. 그래서 이사도 거의 못 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걸 팔고 세금 내고 가려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주거 이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한 겁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나 집 보러 다니고 엄청 노력했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세요. 그런데 불로소득의 정의는요. 예. 노동하는 그런 그 투입과 그리고 내가 얻는 이익에 비례하는 걸 맞습니다. 노동소득이라고 아닌 걸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집값 보러 간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저희가 이 부동산 투자를 사실 불로소득하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자, 결국 이 모든 포인트는 뭐 30, 2030, 40까지 우리 젊은이들한테 많은 우리 기성세대가 짐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 매매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패닉 바잉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3040에. 이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인도 조금 말씀을 좀 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는지 앞으로 이 부분 3040의 패닉 바잉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일단 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정부가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참여는 무조건 하는데 네.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참여를 하되 잘하라. 그 말은 쉬운 말인데요. 잘해야지 못하면 안 되죠. 아니 그막 20번 넘게 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할 게 아니고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을 하더라도 그렇죠. 제대로 대책을 내놔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 정확히 잘 알아야 된다. 시장의 변동 이유가 뭔지.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걸 이유를 대요. 네. 근데 이건 아무 근거가 아니에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없어요. 1인 가구 증가하는데 왜 강남 아파트가 오릅니까? 1인 가구가 몰려 들어와서 강남 아파트를 사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그런 이유를 대면서 그럼 앞으로 주택 공급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냐면 1인 가구를 위한 뭐 30평대 아파트 엄청 공급하면 그럼 집값 안정될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원인을 파악을 정확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저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네. 지금 마치 집값이 오르고 보니까 2020년도에 1인 가구가 엄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보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까 그 입주 물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이건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비유를 드냐면 여름에 더워서 아이스크림 잘 팔리고 선풍기 잘 팔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서 선풍기 잘 팔렸다. 같이 가는 건데 원인과 결과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첫 출발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전문가로서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야 실타래가 잘 풀릴 거 아닙니까? 우리 연구위원님 좀 인상을 좀 답답한 모습이 제가 화내는 건 아니요. 저는 좀 화내는 건 고맙다는 아니고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시장 파악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맞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이런 개발 물론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공급도 사실은 파괴적. 그러니까 아까처럼 유유토지를 활용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급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결론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야 된다. 또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심리, 특히 불안 심리죠. 이게 좌지우지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정부의 역할은 부동산의 어떤 시그널이라든지 심리, 불안 심리를 잡는 게 큰 역할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좀 잡을 수 있는 방법, 정부의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급 부족하다, 내가 살 집 부족하다, 집값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심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제 용어를 빌자면 파괴적 공급. 그래서 파괴적 공급. 조금 버티면 좋은 곳에 아파트 생길 수도 있어. 이런 어떤 심리 안정감을 줘야죠. 그래서 그런 공급이 지금 필요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아까처럼 불로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환수해. 아하.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진짜로. 그러면 진짜로 이익이 없네. 그러면 왜 집을 2채, 3채, 4채씩 사겠습니까? 이익이 없는데. 제가 정말 저는 사실 경제나 부동산 잘 모르는데 네. 그냥 변호사예요. 소속 많은 변호사인데 제가 좀 정리하는 거는 지금 말씀 딱 들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쪽에 물량이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2채, 3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손해본다. 옆에 보니까 세금 막 때려버리고 그리고 불로소득이 되면 그걸 다 정부가 가져가 버린다. 이런 어떤 원칙이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면 부동산은 안 뛴다. 혹시 이 말인가요? 제가 말하는? 그렇죠.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하면? 심리가 안정되는 거죠. 그렇게 갈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와서 뭐 선거 있다고 그래서 재건축 풀어줄게. 대출 규제 풀어줄게. 그럼 집값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럼 나 집 없는데 어떡하지? 그 당장이라도 사야 되는데? 그래서 대출 막 일으키고 마이너스 대출 받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뭐 정치 어떤 색깔을 떠나서 사실 대한민국이 안정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필수 정말 중요해요. 이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 민생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렇게 장기적인 비전이나 방향성을 확실히 세우잖아요. 세워놓고. 그럼 심리가 안정됩니다. 세워놓고 당장의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한테 아주 강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런 게 앞으로도 부과될 것이 예정이 되고 확실하다면 집값은 잡힐 것이다. 근데 이거 보세요. 다주택자 규제한다고 그러는데 2018년부터 임대사업 등록해주면 세금 적게 냅니다. 뭐 이런 정책 나오고요. 어긋나고 엇박자로 보이죠. 아니 방향을 잡았으면 꾸준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알 것 같으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또 언론에서도 약간은 이런 걸 조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지금 결국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또 많은 무주택자들 애만 태우고 있는 상황인데 집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자, 언제 살지, 어디에 살지. 그냥 이거는 조언을 좀 주십시오. 뭐 정답을 주실 수는 없어요. 강남에 어디 살아 이런 말씀은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종합적인 조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제가 여기서 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한테 조언을 드릴 수는 없고요.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가 더 중요합니다. 어딜 사느냐보다. 그래서 나의 수준에 맞는 집, 무리하게 대출 일으키거나 이러지 마시고 또 하나 집값이 계속 오르진 않아요. 불과 10년 전에는요, 강남의 집값, 예를 들면 강남의 집값이 연간 막 2, 3억씩 뚝뚝 빠졌습니다. 기억납니다. 그것처럼 변화를 좀 보시고 집값에 대해서 너무 막 심리적으로 나 집 없어. 그리고 계속 오르면 어떡하 이런 불안감보다도 조금 변화를 보시고 그리고 어쩌면 집값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뭐 저 같은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한번 경청해 보시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정부가 공급을 막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3기 신도시도 될 수 있고 도심 공급이 될 수 있고 근데 가장 우선권이 무주택자 분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여기서 기다리시는 말이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저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약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막 지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좀 정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정부한테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중요한 어떤 과제, 임무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부한테 바람이라든지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정책 담당자분들하고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당신은 한 번도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런 집은 투자하는 게 아니다. 리빙하는 거다. 사는 거다. 이러면 시장을 못 움직여요.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투기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 마음을 잘 알아야죠. 투기꾼의 마음도 모르면서 무슨 정책을 하나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네. 시장을 잘 알아야 된다고. 잘 알아야 된다. 그냥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변화하고 네. 그래야 거기에 맞춘 정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게 가장 급선무다. 시장을 제대로 아는 거. 네. 시장은 투자 시장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주식 시장처럼 변했어요. 네. 그럼 주식시장을 변화할 수 있는 정책들은 굉장히 독특한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알고 정책을 잡으라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부동산 말한 것처럼 사는 것, 이 바이하는 게 아니고 리브, 산다, 사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고 뭐 약속을 했죠. 좀 하루 빨리 집값이 안정되기를 그걸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광수 수석 연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